다음은 785번째 글자 즐길 탐, 열중할 탐자 공부합니다. 이 즐길 탐, 열중할 탐자는 귀이부수의 총획 10획입니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반복해서 3번 써보겠습니다. 즐길 탐, 열중할 탐자의 한자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즐길 탐, 열중할 탐자는 부수는 귀, 이가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머뭇거릴 유, 나아갈 이 머뭇거릴 유자가 또는 나아갈 임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 부분이 탐이라는 발음과 상통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뜻과 발음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본래 귀이니까 늘어져 있는, 축 늘어져서 커다랗게 축 늘어져 있는 큰 귀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늘어져 있다, 늘어져 있는 큰 귀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머무르다, 지체하다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중하다 또는 노려보다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되고 좋아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 되었어요. 자, 이 머뭇거릴 유, 나아갈 임자, 이 머뭇거릴 유자는 이 보통 보면은 또 이거하고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가하다라는 뜻의 한가할 용자인데요. 한가로울 용자인데 이 용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같은 봉자, 같은 글자죠. 같은 이체자. 그래서 위에 간머리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머리가 있는 민간머리 글자가 있는 글자가 있죠. 이게 모두 다 같은 한가할 용자인데 이게 이제 머뭇거릴 유자하고 아주 유사한 글자인데 지금 이 즐길 탐자는 나중에 보면은 이따 보면은 그 이체자에서는 이 머뭇거릴 유 대신에 이 한가할 용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글자는 전혀 다른 건데 비슷한 그 모양을 봐서 그런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좀 혼동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바꿔서 서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번 쓰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탐닉, 이거는 닉자는 빠질 닉자죠. 그래서 열중하다, 그 다음에 즐기다라는 뜻에다가 거기에 빠진다, 빠질 닉자, 빠질 닉이라고도 하고요, 익이라고도 하죠. 익.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면 익사하다 할 때 이 빠질 익자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에 몹시 탐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지는 걸. 그 다음에 탐미가 나왔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그래서 거기 미를 추구하는 거죠. 탐미. 그 다음에 읽을 독자를 써서 탐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즐겨서 읽는다, 유달리 즐겨서 읽는다, 탐독한다. 그 다음에 호시탐탐이 나왔는데요. 호랑이 호자에 볼시에다가 이때 이제 탐자는 아까 글자의 구성에서 설명해서 본 것처럼 이때는 이제 노려보다라는 뜻이에요. 호시탐탐. 네, 그래서 호시탐탐 뭘 노려본다. 이게 범위,
이게 호랑이호, 범호자를 썼으니까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모양을 표현할 때 호시탐탐이라고 한다. 호시탐탐은 이거는 이제 원래 이 글자의 그 원래 유래라든가 출처는 그 주역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주역에 이 괴가 있거든요. 이 괴의 편에 보면은 이 호시탐탐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 문구 중에 이제 호시탐탐이 나오거든요. 주역에서 원래 근원한 글자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체자를 보시면은요, 먼저 가운데에 있는 세 번째 글자를 보시면은 아까 글자의 구성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귀 이 오른쪽에 머뭇거릴 유 대신에 한가로울 용자를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모두 머뭇거릴 유자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죠. 이 머뭇거릴 유자가 이렇게 글자가 기울었죠. 이게 사람 인자가 이제 어진 사람 인자를 쓰면서 글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빠지고 있다. 사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머뭇거릴 요자가 전부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주안점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글자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머뭇거릴 유자하고 비슷한 이게 이제 이것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절름발이 왕자가 붙어 있어요. 절름발이 왕자에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세 개 있는 거는 터럭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글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글자는 이게 귀 이 대신에 몸신자를 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이제 왼쪽에 심할 심자가 붙어 있으니까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는 이게 조개패는 돈을 뜻하는 거죠. 화폐, 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기울어진다 이런 어떤 뉘앙스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닭유자를 썼는데 닭유자가 이제 술 항아리를 옛날에 그린 거죠. 그래서 보통 술을 많이 뜻해요. 술에 기울어진다, 술에 빠져 있다. 술 같은 것에 이제 기울어지고 빠져 있다. 이런 뉘앙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서체를 보겠습니다. 자, 전서체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전서에서 귀 이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귀를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귀를 본따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글자는 머뭇거릴 유자인데 이 글자는 바로 이제 사람이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양을 본따서 그린 글자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초서를 보겠습니다. 자, 초서를 보시면은 이 두 글자 모두 즐길 탐, 열중할 탐자로 초서체로 쓰는 건데요. 주로 쓰는 건데요. 이 글자, 각 글자의 왼쪽 부분에 귀 이자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 초서에서는 이렇게 귀 이자를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써요. 그래서 이게 전혀 귀 이자가 아닌 것 같죠. 특히 오른쪽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자문 786번째 글자 읽을 독자 공부합니다. 읽을 독자는 말씀원부수의 총액 22획입니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반복해서 3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 독자의 글자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읽을 독자는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 부수에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물건을 사고 판다는 뜻이 있어요. 이 팔육자, 이 사람인이 붙은 팔육자, 이게 이제 요게 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팔육자는 이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 볼독자라고 그래요. 독. 그래서 이 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볼독에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팔육하고 사람인이 붙은 팔육하고 사람인이 안 붙은 팔육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팔육. 그래서 사람인이 안 붙은 거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육자의 이런 형태인 이 사람인이 없는 팔육자가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허신이 쓴 그 설문해자라는 책에는요, 이거를 지금 요 팔육을 볼적의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다는 뜻의 그런 적으로 쓰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팔육 볼독 중에 보다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볼독이 음으로 쓰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읽을 독자는 처음에는 말씀언에 이 팔러 다니다, 일종의 장사를 나타내는 말이 붙어가지고요. 장사한 그 돈과 물건을 소리내서 계산해다, 소리내서 세어보다, 이런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읽다, 이해하다, 이런 뜻으로 확장된 겁니다. 또 이 읽을 독자는 어떤 그 문장의 구절이나 구문의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타낼 때는 발음을 두로 합니다. 두. 구절, 구문 두, 구절 두, 이렇게 두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꼭 알아둬야 되는 게 팔육자하고 팔매자는 지금 거의 같이 써요. 거의 같이 써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지정 한자는 이렇게 팔육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게 넉사자가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한컴, 한글과 컴퓨터, 한컴의 그 한자 변환에 보면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널리 사람들도 거의 그냥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두 글자가 완전히 다른 글자죠. 팔육자는 위에 있는 선비사자가 본래는 먼저 선자였어요. 이 먼저 선자는 먼저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다, 걸어다닌다, 걷는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요. 장사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팔육자가 물건과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팔매자는 요게 이제 가운데가 선비사 밑에 그물망이죠. 그물망 글자가. 그리고 이 선비사자도 이것도 변했는데, 팔매자는 이게 원래 팔매자는 살매자에서 나왔어요. 살매. 선비사가 없으면 살매예요. 그런데 이게 살매자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고 파는 거를 모두 나타냈어요. 그걸 사는 것도 이 살매자를 쓰고 파는 것도 살매자를 썼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이제 점점 발전하니까 이거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은 원래 글자를 쓰는데 파는 것은 글자를 하나 보탰어요. 위에 꼭대기에. 왜냐하면 팔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팔려고 나간다 이런 뜻으로 날출자, 그러니까 밖에 나간다는 날출자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 날출자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선비사자를 붙인 거죠. 지금은. 원래는 날출자였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팔매하고 86하고는 전혀 다른 글자고, 가운데에도 넉사자가 들어가느냐, 가운데 저기 글자도 그물망자가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는 건데, 원래 이제 연어는 전혀 다른 글자인데 지금은 혼용해서 막 쓰고 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쓰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글서를 붙여가지고 독서. 두 번째는 이제 놈 자자를 붙여가지고 독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트릴 파자죠. 깨트릴 파자를 해가지고 독파. 읽어서 완전히 끝낸다. 끝까지 다 읽는다. 자, 마지막에는 읽을 독자가 두라는 음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두죠. 이두. 옛날에 이제 뭐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 해서 이 우리가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한자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데 쓰던 그 문자를 이두라고 하죠. 자, 다음에는 이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체자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이게 이제 간체자입니다. 읽을 독자를 중국어에서는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독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말씀은 대신에 말하는 거니까 입부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글자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글자인데요. 일본식 한자라고 그러죠.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제 폭넓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전서체를 보겠습니다. 전서체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말씀언이죠. 말씀언인데 이거를 이제 전서에서 말씀언이 많이 나오니까 유심히 받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86자인데 물건을 팔다 하는 86자인데 오른쪽 부분에 맨 위쪽에 글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전서로요. 먼저 선. 이게 왜 여기에 붙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밑에 이제 넉사자인데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밑에 조개패는 돈을 뜻하는 거죠. 돈과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판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거를 이제 86이고 그 다음에 말씀언이 붙어서 이제 읽을 독이 된 겁니다. 자, 다음에는 초서를 보겠습니다. 초서를 보시면은 이 두 글자 모두 읽을 독자로서 많이 쓰이는 초서의 형태인데요. 먼저 왼쪽에 말씀언 쓰는 거하고 오른쪽에 이제 말씀언 쓰는 거하고 이것도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초서에서 이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더 생략해가지고 한부쓰기 형태로 한 번에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전자문 787번째 글자 익힐완 가지고 놀완 공부합니다. 이 익힐완 가지고 놀완자는 깃우자에 깃우자 부수에 총액 15획입니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반복해서 3번 써보겠습니다.
자, 익힐 완, 가지고 놀 완자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익힐 완자는 뜻을 나타내는 깃, 우, 부수에 또는 익힐 습자라고 봐도 돼요. 이 깃, 우자는 날개를 뜻하는 거죠. 새의 날개, 새의 깃털을 뜻하면서 새의 날개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새의 날개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어린 새가 어렸을 때 이제 날기 위해서 날개를 계속 퍼덕이면서 연습을 한다는 뜻에서 익힐 습자가 나왔죠. 그래서 날개를 뜻하는 이 깃, 우자가 어떤 것을 익히다, 연습하다 하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으뜸 원이 합한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계속 익히기 위해서 자꾸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자꾸 연습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익히다는 거죠. 익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그것에 몰두하다라는 거의 의미에서 즐기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놀다. 근데 이제 가지고 놀다의 뜻은 많이 쓰이는 글자가 가지고 놀 완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난감 할 때는 이제 완구인데 가지고 노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고 놀 완자가 이게 이제 획수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이 쓰죠. 이 가지고 놀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고 놀 완자를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동자로 보기도 하고, 이체자요. 동자로 보기도 하는데, 원래는 같은 이체자는 아니었어요. 후대에 와서 이제 가지고 놀다의 뜻으로 쓸 때는 주로 이 글자를 쓰다 보니까 주로 가지고 놀다의 의미일 때 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히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바꿔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통자로 보기도 하는 거죠. 이체자는 아니고 이제 혼용해서 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가지고 놀 완자도 따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쓰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쓰이는 예는 요즘에 익힐 완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별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완미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완미는 예전에 이제 고어에서 가끔 쓰이던 그 단어입니다. 이 익힐 완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익힐 완자는 익히다는 뜻 자체가 이렇게 오래오래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을 들여서 오래오래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익힐 완자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미, 밭미자를 붙여가지고 음식을 잘 씹어서 맛본다. 그 다음에 시나 문장의 뜻을 잘 감상하면서 음미한다 할 때 이제 이 완미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체자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익히를 습자 대신에 왼쪽에 제방변이 붙었는데, 이 제방변은 손을 뜻하는 거죠. 손 숫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을 뜻하는데 직접 손으로 어떤 것을 계속 연습을 하고 익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손숫자가 붙은 겁니다. 손숫자에 해당하는 제방변이 붙은 겁니다. 자, 다른 뭐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다음에는 전서체를 보겠습니다. 네, 전서체를 보시면은요, 깃, 우자가 왼쪽에 맨 처음에 나오죠. 날개를 형상화한 깃, 우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 흰 백자가 있는데, 이 흰 백자는 태양을 뜻하는 날 일자 위에 뾰족뾰족 나왔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햇빛이 위로 비춰가지고 위로 밖에 비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햇볕이 위쪽으로 밝게 비춘다. 그래서 이게 밝다는 뜻하고 희다는 뜻은 옛날에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으뜸 원자는 이거는 이제 원래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의 머리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사물의 시초, 맨 처음 이런 뜻도 있죠. 자, 다음에는 초서를 보겠습니다. 자, 초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주목하실 거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깃 우자를 쓰는 데 있어서 이를 쓰는 스타일, 초서에서 쓰는 스타일은 이렇게 둥글게 씁니다. 가운데에서 내려가지고 둥글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흰 백자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흰 백자를 거의 많이 생략했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붓쓰기 형태로 한 번에 썼는데 흰 붓은 그래도 흰 백은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으뜸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서 더 많이 생략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자문 788번째 글자 저자 시자 공부합니다. 저자 시자는 수건건 부수의 총액 5액입니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3번 반복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저자 시자의 한자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자 시자는 이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눠 있지 않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끼리 합쳐서 모여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회의 문자라고 하죠. 모일 회자에다가 뜻 의자를 해가지고 뜻끼리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뜻을 만든 거죠. 회의 문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갈지자예요. 저자 시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전서체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서체가 나중에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먼저 전서체를 보면서 이게 왜 유래가 그렇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지자는 원래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 갈지자는 흔히 이체자로도 아주 많이 쓰이는 글자 중에 하나가 이 갈지자예요. 그래서 갈지가 이게 다 이체자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예요. 갈지. 이 갈지의 옛날 전서체를 보시면은요, 이런 글자거든요. 예, 이 갈지에 그 다음에 어조사 해자가 붙었는데, 어조사 해자는 이 단어를 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단어의 끝에 붙는 거죠. 지금 이 어조사 해자는 원래 옛날 글자를 보면 소리가 위로 울려 퍼지는 모습을,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인데, 자, 옛날에 이 글자를 보시면은 전서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글자예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이 전서체 저자 시자를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뜻은 뭐냐면 발이 움직이는 지점,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 그러면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니까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곳, 거기를 뜻하던 데서 이제 시장의 뜻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저자 시자의 전서체도 보시면은 약간의 두 글자가 합쳐졌지만, 갈지와 어조사해가 합쳐졌지만 약간의 변형이 있죠. 네. 그런데 요게 이렇게 전서체로는 요게 저자 시자다 보시고요. 다음에는 저자 시자는 뭐 어려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많이 쓰이는 예를 한번 그냥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시장 시자죠.
자, 시장 저자 시에다가 이거는 이제 마당장이죠, 마당장. 그래서 이제 시장이란 단어인데, 이거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지라고 하죠. 시가지 할 때 이제 시가, 이거는 이제 도시의 큰 길거리, 거리 가짜죠. 거리 가짜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발음이 이제 시가라고 그러죠. 시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시세, 시가라고 그러죠. 이 가짜는 이제 가짜라고 그러죠. 값어치, 값을 뜻하는 가짜예요. 그 다음에는 시민, 백성민자를 붙여가지고 도시 주민을 시민이라고 하죠. 다음에는 이체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체자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원래 저자 시자에다가 흑토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닙니다. 네, 다음에는 전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전설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지의 전서체에다가 어조사 해자의 전서체를 합해가지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들고 소리가 떠들썩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를 이제 예전에는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설이 있었어요. 이제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글자의 모양을 보고 시장에 간판이 걸려 있는 모습이다, 그걸 본뜬 거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설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갈지자의 어조사 해자가 합한 모양이다. 다음에는 초설을 보겠습니다. 자, 초설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로 쓰이는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초설은 원래 이제 다양한 많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형태를 보는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처럼 이제 쓰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붓을 떼지 않고 한붓쓰기로 한붓쓰기 형태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자문 789번째 글자 붙일 우자 공부합니다. 이 붙일 우자는 진면부수의 총액 12획입니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반복해서 3번 써보겠습니다. 자, 붙일 우자의 글자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붙일 우자는 뜻을 나타내는 집연부수에, 그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우자인데, 이것을 이제 원숭이 형상을 본떠 가지고 원래 이제 원숭이 우자라고도 하고요. 또 이거 자체를 어리석을 우자로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본뜬 글자다, 긴 꼬리 원숭이 우, 이렇게도 합니다. 자, 이 우자는 옛날에 그 글자를 보면, 자, 옛날에 이건 이제 전서인데 그 전에 갑굴문자나 이제 금문 이런 걸 보더라도 원숭이를 본떴어요. 그래서 갑굴문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뜻이 집면이니까 거주하는 걸 뜻했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임시로 잠깐 사는 곳, 일시적인 거주지, 이것을 주로 뜻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잠깐 거기에 의지해서 살다, 거기에 붙어서 살다, 그래서 이제 붙이다, 붙어 살다, 잠깐 살다, 의지해서 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글자를 이제 봤을 때 많이 쓰이는 글자가 이제 어리석을 우자니까 어리석을 우자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리석을 우자는 이제 이 원숭이 우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인간보다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마음심을 붙여가지고 원숭이의 생각이 인간보다 짧다. 그래서 어리석을 우자가 된 겁니다. 어리석을 우자는 이제 여러 단어에서 많이 쓰이죠.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자에 쓰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붙일 우자에다가 말씀 화자를 붙여가지고 딴 사물에 붙여서 교훈의 뜻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얘기, 우화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 보면 지금은 그걸 많이 읽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제 많이 봤던 것 중에 이솝우화라든가 어떤 우화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딴 사물에 붙여서 교훈적인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또 뜻 으자를 붙여가지고 뜻 으자를 붙여가지고 다른 사물에 붙여서 은연중 어떤 의미를 비추는 거, 넌지시 내비치는 거죠. 우의. 자, 그 다음에 우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살거자죠. 그래서 우거한다. 어디에 우거한다라면은 임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거죠. 잠깐 거주한다. 거주하고 있는 상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체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체자를 보시면은요, 똑같이 이제 쓰이는 글자가 같은 글자가 이체자죠. 형태만 다르고. 자, 첫 번째 글자는 위에 집면을 집면자 간머리라고 하죠. 그거 대신에 요거는 집엄자죠. 그래서 똑같이 집을 나타내는 글자를 대체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글자는 똑같은데 맨 밑에 마음심만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뜻을 붙이는 거, 아까 설명에서 봤던 것처럼 뜻을 붙이는 데에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음심자를 붙여가지고 특히 이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설을 보겠습니다. 자, 전설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아까 글자의 구성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원숭이 우자가 밑에 있고 위에는 이제 간머리를 그린 거죠. 집면자요. 간머리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원숭이 우자를 쓴 거죠.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초서를 보겠습니다. 자, 많이 쓰이는 초서 두 글자인데요. 이 초서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맨 위에 집면자, 간머리를 이제 초서에서 주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숭이 우자를 이런 식으로 초서에서 씁니다. 원숭이 우자를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숭이 우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략을 해서 쓴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천자문 790번째 눈목자 공부합니다. 눈목자는 자체 부수 글자죠. 자, 눈목자는 쉬운 글자니까 이체자하고 그 다음에 전서체하고 초서체 위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자, 눈목자의 그 글자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목자는 이게 자체 이제 부수고요. 눈의 모양을 본뜬 글자죠. 그래서 눈목자가 가장 쉬운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나릴 뭐 이런 거 하고요. 자, 의미는 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꼭 보다라는 뜻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요점이나 제목, 우두머리 등의 뜻이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 목도를 보시겠습니다. 도자는 이게 볼 도자예요. 그래서 눈 목자에다 볼 도자를 합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자기 눈으로 봤다. 이거는 이제 목격하다 할 때 목격하고도 똑같죠. 이 격자는 이제 칠격 또는 부딪힐 격이니까 눈으로 직접 부딪혔다, 직접 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록이 나왔는데요. 기록할 녹자죠. 그래서 일정한 순서로 적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목표는 표할 표자 또는 표지 표자라고도 하고요. 이제 관역의 뜻이죠. 관역 표자라고도 하는데 표지표, 표할 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하는 거죠. 목표. 그다음에 두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머리 두자에다가 눈목자인데 여기에서 목자가 이제 우두머리의 뜻으로 쓰인 거죠. 자, 다음에는 이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체자를 보시면은요, 의외로 쉬운 눈목자에 이체자가 더 어렵죠. 그리고 이체자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 서예 작품 같은 거 볼 때, 나는 그래도 한자를 조금 알고 있는데, 약간 공부를 했는데, 서예 작품 같은 거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체자 때문에 그래요. 눈목자를 이제 안 쓰고, 보통 쓰는 글자를 안 쓰고 이렇게 이체자로 쓰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체자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첫 번째 나오는 이체자는요, 이게 원래 아주 옛날에 눈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인처럼 내려온 것이 눈꺼풀을 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밑에 눈목자는 눈알을 뜻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전서체의 오래된 형태가 이걸 썼습니다. 전서체 오래된 형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는 이제 첫 번째 나온 거를 유사한 거죠. 바깥에만 생략한 거니까요. 나머지도 모두 같은 눈목자의 이체자가 되겠습니다. 자, 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설을 보시면은요, 왼쪽에 나오는 글자가 아까 이체자에서 설명드린 눈의 모양을 본뜨고 눈꺼풀까지 그린 거를 말씀드렸죠. 그 이체자가 이 옛날 전서체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아주 옛날의 전서체 형태고, 그 후에 나온 이제 요즘 쓰는 전서체 형태. 요즘에 물론 이제 옛날 형태도 쓰는데요. 이 전서체는 지금 오늘날의 눈목자하고 똑같죠. 다음에는 초서를 보겠습니다. 눈목자의 초서를 보시면은요, 먼저 이게 달월자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달월자는 그런데 가로폭을 좁게 하고 위를 붙여서 씁니다. 그 다음에 약간 기울여서 쓰고요. 자, 어쨌든 눈목자를 이런 식으로 쓴다.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자는 791번째 글자 주머니 낭자 공부합니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3번 반복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낭자의 글자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머니 낭자는 물건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 주머니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요게 이제 이 글자가 원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글자의 자원이라고 그러죠.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전서체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은 윗부분은 이 전대탁이라는 전대도 이제 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를 뜻하는 거죠. 그 전대탁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거의 생략형에 음을 나타내는 도울 양자가 합한 글자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성문자라고 하죠. 형성문자인데, 자, 이 전대탁이라는 글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글자죠. 네, 중국에서는 뭐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대탁자가 들어간 실제 사용되는 글자가 단어가 거의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전서체에서 보시면은 요 글자가 전대탁의 생략형에 도울 양자가 합한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사용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배낭이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배낭. 이 등 배자에다가 주머니 낭자를 합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침낭이 나왔는데요. 이 침자는 잠잘 침자죠. 그래서 잠잘 때 자루 모양으로 만든 등산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에서 잘 때 주로 쓰는 거죠. 군 훈련할 때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낭중지추라는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낭중지추도 사자성어인데, 이 주머니 낭의 가운데 중 어조사치에 추자는 이게 송곳추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머니 속에 송곳.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주머니에다 송곳을 넣어두면 저절로 송곳이 튀어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이 옷감으로 만든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둔 것처럼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낭중지추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저절로 두각을 나타낼 때 낭중지추라고 하죠. 자, 이체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이체자를 보시면은요, 두 번째 글자하고 세 번째 글자가 원래 이 주머니 낭자의 본 글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전서체에서 이제 글자가 형성되었을 때 그 이후에 초기에 쓰여진 글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형태로 이 주머니 낭자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의 이 현재와 같은 주머니 낭자로 이제 지금 22획인데 이게 이제 약간 쓰기 편하게 간략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옛날 형태의 글자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죠. 자, 다음에는 전서체를 보시겠습니다. 네, 전서체 주머니 낭자를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자, 왼쪽에 나오는 게 전대탁자예요. 전대탁자인데 전체적인 모양은 전대탁의 모양을 그대로 썼고요. 가운데 큰 네모칸 안에, 한마디로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도울 양자,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도울 양자의 전서체거든요.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낭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글자가 어렵죠. 네. 자, 초서체를 보시면은요, 이 주머니 낭자의 초서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힘든 글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초서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략해서 썼는지를 한번 유심히 봐두시면 그걸로 족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자문 792번째 글자 상자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반복해서 3번 써보겠습니다.
자, 상자 상자의 글자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뜻을 나타내는 대죽자에 음을 나타내는 서로상이 합한 글자다. 그래서 형성문자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죽자는 이제 대나무 이파리를 모양을 보고 본따서 그린 상형문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쓰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상자, 이 상자 상자의 자자는 이제 여기서는 아들 자라고 하기보다는 낱말에 뒤에 붙는 전미사로 자자가 많이 쓰이죠. 자, 그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서 나무나 대나무, 종이 따위로 만든 손그릇이다. 그 다음에 백엽상이 있는데요. 이 백엽상은 일백백자에 입엽자죠. 입엽자에 상자가 합해서 이제 백엽상. 이 백엽상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학교 안에 거기에 공기의 온도, 습도, 기압 등을 관측하는 기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상자죠. 그래서 이제 뭐 실습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개 학교에 그 운동장 뒤쪽이나 위쪽이나 이제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자, 백엽상. 이게 이제 낱말이 좀 낯선 사람도 있을 거고요. 향수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상자는 이체자가 뭐 특별히 없고요. 요 글자가 상자로도 쓰이는데, 이 행랑상자인데요. 여기에요. 행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문 옆 방을 옛날에 이제 행랑채라고도 했었죠. 대문 옆 방을 행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전서체를 보겠습니다. 자, 전서체를 보시면은요. 위쪽 부분에는 대죽자죠. 이 대죽자는 대나무 잎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약간 처져서 자라는 요 모양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상자는 나무목에다가 눈목인데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나무목하고 눈목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글자가 없죠. 다음에는 초서를 보겠습니다. 자, 초서를 보시면은요. 위쪽에 대죽자는 이제 보통 초서에서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글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초서 두 글자인데요. 요게 이제 얼핏 보면은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나무목을 쓰는 필순이 약간 다른데요. 대체로 초서는 이렇게 필순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자문 99번째 구절 탐도관시 우목낭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동안 배운 8글자를 모아서 하나의 이제 19절이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탐도관시 우목낭상인데 이 구절은 이제 얼핏 봐서는 이 해석이 되지 않는 좀 난해한 구절에 해당합니다. 이 글자를 안다고 해서 이 19절이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 그 문장 자체가 탐도관시했는데 우목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낭상 이렇게 돼 있는데 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머니하고 상자다. 이게 말이 전혀 안 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기에 이제 생략을 해가지고 19절, 음유를 맞추는, 운유를 맞추는 19절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많은 단어들이 생략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일화를 역사상 실제 있었던 사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19절을 만들면서 주요한 그 필요한 그 단어를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의미만 전달할 뿐 구체적인 말하자면 말 구절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어만 나열한 거, 단어만 외운다고 그래서 이 19절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천자문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정확한 해설이 필요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탐도관시 우목낭상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구절 자체는 이 한나라, 중국 한나라 때 왕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후한 시대라고 하는데요. 왕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이 구절은 말한 거예요. 한나라 시대에 왕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로서. 자, 그러면 이 19절은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 책 읽기를 굉장히 즐기고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책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주 가난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고아였다고 그러죠. 고아여가지고 아주 집안이 아주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었는데 굉장히 책을 읽고 싶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탐독관시, 탐독이라는 건 우리가 뭘 탐독한다 그러면 책 읽을 독자인데 읽는 것에 탐닉한다 이런 뜻이에요. 탐닉한다. 푹 빠져 있다. 자, 그래서 완시라는 것은 시장에서 늘 그 시장에서 익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완자는 익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탐독완시. 그래서 시장에서 원래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완시도 사실은 생략됐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시 이렇게 어떤 장소를 뜻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지만은 이렇게 딱 생략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보면은 우목이라는 것은요, 눈길이 닿는다. 그러면 눈길을 한번 닿는다는 거는 집중해서 눈길을 붙이다, 닿다 이런 뜻이니까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주머니나 상자에 넣어둔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기억했다. 주머니나 상자에 넣어두면은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완벽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은 그런 구절이 생략된 거죠. 왜냐? 아니 우목낭상 그러면 낭상이란 건 주머니나 상자에 넣어둔, 여기서는 뭐가 생겼느냐면 넣어둔 것처럼 기억했다. 이런 말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략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했는데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럼 이 구절은 왜 이런 구절을 넣어놨느냐? 그러면 앞에 진작에 배운 구고심론에서부터 그 확장을 해가지고 이 구절에 이른 거예요. 자, 그래서 군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자는 이제 독서를 즐기고 그 뜻을 간절하게 간직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왕충을 사례로 들은 거예요. 이 왕충이라는 사람은요, 한나라 때 그 상우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특이한 천재였었죠. 이 집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종이를 살 돈이 없고 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그 시장통에 이제
책방, 오늘날의 책가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 서사라고 돼 있는데 책가게를 말한 거예요. 그 책의 일종의 이제 약간 노점상 비슷하게 이제 펼쳐가지고 가게도 있고 그 책가게에 들려가지고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서서요. 그런데 그 서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다 이게 완벽하게 다 한자 한자 구절까지 다 외워버렸다는 거죠. 예.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오늘날의 인간 복사기죠. 인간 스캐너. 예. 그렇게 외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이제 벽에다가, 집 벽에다가 뭐 방이고 뭐 벽이고 다 써놨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잠깐 벼슬도 했는데요. 벼슬도 곧 그만두고 항상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마을에 이제 틀어박혀서 주로 이제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외우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독서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이제 책을 85권짜리 85책으로 되어 있는 책을 발간합니다. 펴냅니다. 그게 이제 그 저서 논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요. 그 이제 여기서는 질허망이라고 하는데 허망이라는 것은 허황된 거짓이란 뜻이에요. 헛된 것, 잘못된 것, 망령된 것. 그러니까 허황된 거짓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황된 거, 거짓을 아무튼 미워한다 이런 의미니까 참되고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다룬 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의식,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죄지은 자를 벌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냉정하게 하늘은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냥 자연일 뿐이다. 무슨 재앙을 내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뭐 귀신이다. 그러면 귀신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의 이제 정신이 육체가 닿으면 정신도 소멸한다. 불이 꺼지면은 그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육체가 닿으면 정신도 소멸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보면은요, 약간 숙명론자예요. 운명이 이 사람은 운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숙명론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기에 의해서 그 기의 어떤 양과 질에 의해서 그 기륭과 수명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오늘날에 이제 말하자면 사주팔자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운명이라는 것은 타고난 명, 이걸 정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맞닥뜨리는 거, 그러니까 우연, 이런 거를 조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걸 수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노력에 의한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이 사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운과 어떤 그런 거를 재능과 노력이 따라갈 수 없더라. 이렇게 이제 그게 현실이더라.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서는 되게 고차원적인 어떤 합리주의 이런 걸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탐독 완시 우목 낭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뜻은 글읽기를 즐겨 길거리 시가 나왔으니까요. 길거리 시장에 책방에서 보며 익히니, 그래서 와는 익히다는 의미예요. 책에 눈길이 닿으면 자기 주머니와 상자에 넣어둔 듯 기억을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이 탐독을 보면은요, 탐닉하는 거니까 탐은 글읽기에 탐닉하는 것, 글읽기를 즐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완시는 와는 익히다라는 거니까 시장에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통해서 익혔다, 이런 말이에요. 책을 익혔다, 내용을 습득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나라 때 왕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학문을 좋아했지만 책을 살 돈이 없었다. 늘 길거리 시장에 책방에 가서 책을 보니 한 번 본 책을 외워서 종신토록 잊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목은 직역을 하면은 우는 붙일 우자니까요, 눈길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집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눈길을 집중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낭상은 이제 주머니 낭자에 상자 상자니까 주머니와 상자를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충을 가리켜 우목낭상이라고 일컬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눈을 한번 집중하면 주머니와 상자에 넣어둔 듯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별명을 우목낭상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눈길을 줘 책을 보면 잊지 아니해서 자기 주머니와 상자 속에 책을 넣어둔 것처럼 기억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한나라 때 왕충의 예를 들어서 군자가 독서를 즐기고 그 뜻을 간절하게 간직한다, 간직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주해천자문, 그 당시에 조선 시대에 그 주석을 달아놓은, 한자로 주석을 달아놓은 그 한번 원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상우 왕충 했는데요. 한나라 때에 상우라는 곳에서 사는 왕충을 말한 거예요. 한 상우 지역에 사는 왕충은 이런 뜻이에요. 갑인, 집이 가난하여 호학이 무서라. 호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그러나, 이런 말이죠. 이는 역접이라고 하죠. 이거를 무서, 책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늘상 매죠. 늘 어디로 갔어요? 향했다, 이 말이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사가 나왔어요. 사는 이제 늘어놓을 사자인데 이게 가게를 뜻하는 거예요. 책방, 책가게에 갔다. 늘상 책가게에 가서 볼 람자죠. 그래서 기서, 그 책을 보고 나서 종신불망, 종신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이죠. 잊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천재입니까? 이거 뭐 말이 됩니까? 그냥 뭐 무슨 인간 복사기,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다, 이 사람이 보기 드문 천재였다, 이런 말이죠. 늘상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모든 책을,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 책가게 한 군데만 가서 서 있었겠습니까? 온 시장 바닥에 책가게에 나오는 책은 다 읽었겠죠. 그래서 인칭, 사람들은 칭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불렀다. 왕충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인칭 왕충. 사람들은 왕충에 대해서 이렇게 칭했다. 뭐라고 칭했느냐? 우목낭상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한 번 책을 보면 주머니나 상자에 넣어둔 것 같다 해서 이걸 줄여서 우목낭상이라고. 자, 그럼으로써 이 말이죠. 기일우목, 첩이 나왔어요. 첩은 이게 이제 문득 첩자예요.
그래서 기일 그것을 한번 눈으로 집중해서 우목 첩 보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뭐 문득 그렇게 한 번에 이런 말이니까 불망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집중해서 눈으로 보기만 하면 불망 잊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것은 무엇과 같았느냐 그러면 같을 여자니까요. 책을 쌓아두다 쌓을 저자인데 넣어두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 어는 어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 낭상 주머니나 상자의 가운데에 넣어둔 것과 같이 그렇게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이제 이 주의 천자문의 본문을 왜 인용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기일 우목 첫 불망 여저서어 낭상지중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목 낭상에 정말 이렇게 많은 단어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목낭상을 원래 알아듣게 표현을 하려면 글로서 표현을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우목 첫 불망 여저서어 낭상 이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건데 이거를 모두 생략하고 우목 낭상만 딱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왕충의 일화를 알지 못하는 일반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 19절을 읽었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목낭상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